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 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 함께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는요, 대기자의 일침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대기자님 변상욱 대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하시고. 존경과 추앙은 물질적인 걸로 좀 많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외모하고 전혀 다르게 물질적인 걸 얘기하시니까. 뭔가 좀 자본주의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새 결심을 한번 그래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약간 로맨스 그레이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했는데 물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좀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데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방송하고 가서 외손주 보셨어요? 예, 뭐 계속 뭐 외손주 보러 어제 외손주 보고 지금 막 어제 밤에 올라왔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애기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순진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러던가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주 막 갓 들어온 후배 기자를 보거나 아니면 손주를 보거나라고 할 때 좀 먹먹해지는 뭐 이런 세상을 이 친구들한테 또 떠넘기고 미안해서 예, 이제 물러나서 쉬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손주를 이렇게 보면 저 녀석의 참 과외는 어떻게 진행될지 과외? 대입 지옥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뭐 나중에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헤쳐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괜히 이렇게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유, 정말 직업병입니다. 직업병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고 이런저런 이제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맡기기로 했다. 예. 와, 이건 사실은 저는 설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믿을 사람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뭐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원내 그 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리죠.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동훈 법무장관을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여기에서 뭔가 크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이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예. 팬덤이라고 하는 현상이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당의 힘이 되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에게 팬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팬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끌고 다른 당을 살림을 차릴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뭐 누가 팬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 전체 한 20% 25%를 확 움켜잡을 수 있는 팬덤 하면은 보수 유권자들이겠죠. 그게 25, 30 정도가 네. 한동훈 장관밖에 지금으로서는 뭐 시선을 집중해 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비대위원장이고 선대위원장이라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이제 문제는 뭐 본인이 하든 말든 당이 정하든 말든 뭐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언론이 이제 정치를 보도할 때 특히 총선에 임박해서 그럴 경우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 사람을 취재한 이유, 언론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언론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뭐 향방이 갈릴 수도 있거나 비중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 사람을 방송에 데리고 나와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도를 숨긴 꼼수가 있다거나 노림수 같은 것들이 잔뜩 개입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계속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알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데스크와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이번에 선거 나갈 건데 말이야 좀 해줘 그러면 큰 특집 인터뷰가 실린다거나. 맞아요. 사실 이것이 여지껏 한동훈 장관이 특혜를 받아온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법무장관을 인터뷰하거나 취재를 한다면 네. 첫째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계속 심각해지는데 네. 검찰을 총책임지고 있을 실제 검찰총장 위에 어떤 정무적 관리자로서의 법무장관은 생각이 어떠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법무장관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감찰을 해서 결과를 보고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가 책임지려면 책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언론 자유 그것도 침해당하는 것도 두고받고, 인권이 무너지는 것도 두고받고, 외국인 출입국 문제, 보호 교정 문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건가에 대해서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떤 방향인지 설명을 해준 적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 좋아요.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 그러고 또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선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분이 한 행적? 뭐 내지는 업적? 한번 제가 여쭤보면 우리 나이브하게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예.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에 자주 나간 거 조금 있고. 외국 나 초창기 뭘 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뭘 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도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교정이나 보호시설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개혁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가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서 말로는 뭐 얼마짜리 노동자들이 뭐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 정도를 살짝 내비친 거 외에는 실행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그분이 와가지고 한 거 중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비자도 없이 예. 한국에 와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닌 것밖에 사실 그렇죠. 초창기 없었어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또 다 잡아가고 나니까 실제 일할 사람이 났죠.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다시 가서 또 풀어가지고 뭐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까지만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인 큰 그림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보여준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약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마약, 예. 근데 마약 성과가 뭡니까? 지금 이성균 씨 지드래곤 얘기가 제일 대표적으로 완전 망한 마약 관련된 거, 또 이정석 검사 천안 마약 사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약 관련해 가지고 뭘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습게 만들어낸 상황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인사 문제, 본인이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는 전부 다 실패한 사람이 그렇죠. 되잖아요. 검증마다 실패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사형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사형제도 뭐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전국에 있는 사형 대기자들 한 곳에 모아놨다. 이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뭘 했을까요?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마약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마약 담당자셨습니다. 네. 예, 마약본부장이셨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 직책은 어딘가로 통하는 직책이지, 마약을 진짜 엄히 다스려서 또는 뭐 철저하게 국내외 공조를 통해서 막아내는 그런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언론에서 띄워주고 그분을 마치 무슨 스타인 것처럼 만들어주냐는 거죠. 솔직한 얘기를 하면, 네,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인사이드의 프리미엄이니까 네. 기자들이 정책을 잘 몰라요. 아. 정치는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마약 문제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자격의 취득 문제라든가 공부해서 기사를 쓰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정치는 쉬워요.
누구랑 친해. 요번에 누가 장관 될 것 같아. 누가 요번에 총선 출마한대. 이런 거는 뭐 보좌관들 한두 명만 슬쩍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막 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은 공부할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고 전망하고 분석할 게 많은데 정치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 쓰면 되거든요. 선정적으로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자들이 정치적으로 쓰지 정책적으로 쓰지 않아요.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 정책을 외면한 채 지방 정치만 쓰고. 그러니까 기사를 한번 쭉 검색해 보세요. 정치 기사는 넘쳐나요. 정책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이제 제일 그동안에 정책과 정치를 놓고 벌였던 뭐 좀 어떻게 보면 추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문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한동훈 장관을 놓고 왜 정책 기사는 안 쓰고 정치 기사만 쓰냐 야단을 제가 쳤습니다. 네. 드디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마음껏 정치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이럴 때쯤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네. 어떤 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무적 이제 장관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여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출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장관 자리는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다음 장관 후임자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서 인수인계도 하고 뭐 할 준비가 돼 있은 다음에, 또는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면서 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을 이 정도 익혔으니 저는 당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로 비대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그다음 법무장관이 내정자가 누군지 후보가 누군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무것도 결정 안 됐는데 그렇게 떠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인가? 절대 안 맞죠. 중립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보 아니냐? 무책임하죠. 그럼 결국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법무장관이라는 일을 해온 것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국민들로서는 확 그냥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네.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공들인 일은 야당하고 충돌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수사하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잘 안 된 거죠. 실패한. 예. 네. 자,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법무장관을 그 직을 수행해서 나름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고 그 신망을 뒤를 담보로 해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냐, 사실상의 이 문제인데, 도대체 야당을 탄압한다고 공격을 받던 사람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된다. 장관으로서 했던 네, 사람이. 네. 이것도 문제. 그다음 장관으로서 못한 일,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 특수활동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도 없이. 자기는 순 변명만 하고 변명도 다 엉터리인 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을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감찰할 것도 감찰하지도 않고 네. 그 장관직을 갖다가 대구 서문시장에 갔다 뭐 여기저기 떠들면서 정치적인 활동만 하다가 드디어 여당으로 간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기다 명절 떡값 문제 있죠.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에 몰아쓰기.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의 내력을 쭉 보면 정기적으로 나눠먹기, 뭐 공기청정기 렌탈,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비용. 이게 왜 검찰 특활비에서 나갑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도 장관이 밝히거나 내역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또는 지역 언론들이 애써 취재해갖고 밝혀냈는데 해명도 안 하고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들만 남겼죠. 영수증에 잉크가 잘 안 휘발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라든가. 네. 자료를 내라 그러면 음식점 이름 가리고, 사용한 시각 가리고. 그래갖고 내놓고서 다 해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법무장관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이나 공정 상식에 전혀 법리적인 책임조차도 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이제 여당 대표로 갑니다. 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 따져 물어야죠. 근데 언론이 일단 안 따져 묻는 것 같고. 안 따져. 그냥 빨리 가실 거죠라고 확인만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은 예전부터 많이 알았는데 제가 대변인 할 때부터
그 2011년 이때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예. 그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그때부터 제가 조금 확인을 많이 해놨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기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 그 특검할 때까지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어가지고 예. 그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될 때까지 같은 묶음으로 이제 뭔가 이미지가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자들이 이 한동훈 장관에게 잘하게 되고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하던 타임이 있었어요. 예. 그 타임이 이제 특검하던 바로 그 타임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막 문정부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제 띄워주기 방식으로 계속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잘 아는 게 기자들의 생리를 잘 아는 게 그 당시까지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가 그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자기가 줄 수 있는 떡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특종 형태를 몇 개씩 이렇게 주면서 이 관리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언론으로서는. 예. 왜냐하면 제가 기자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검사예요. 예. 그럼 평검사죠. 맨 처음에 만나면 인사꾸벅. 제가 예전에 뭐 참 죄송합니다만은 홍준표 시장 만날 때 늘 그랬죠. 안녕하세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변 기자 이렇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면 저쪽이 평검사죠. 제가 취재부장이 되면 저쪽은 부장검사 내지는 이제 검사장으로 올라갈 지검장이 되거나 제가 국장이면 저쪽은 검사장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본부장 할 때 되면 저 사람은 검찰총장 후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무 전무 될 때쯤 되면 저쪽은 검찰총장에다가 나름대로 법무연수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언론사의 사장이 되면 저쪽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기자와 검사가 나란히 출세를 하니까 평기자는 평검사 만났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골라야 돼. 딱 될상 부른 나무냐 될성 부른 아니냐. 나무를 딱 골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질이 이제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검사라고 하는 인맥이 왜 중요하냐면 네. 검사는 검사예요. 그리고 검사는 법조인입니다. 네. 검사직에서 더 이상 출세를 못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든지 아니면 대기업 재벌의 고문 변호사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에서 옆으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한 번 검사는.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언론이 검사를 왜 그렇게 잘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언론사는 나름대로 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제도, 법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력을 키워야 되고. 네. 그럴 때 법조계와 정계와 관계와 그리고 재벌 회사 쪽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검사라고 하는 또는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네. 언론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여기까지 쭉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5년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으로서는 대통령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네. 중요한 건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느 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자기네들도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인물은 누구지를 자꾸 걱정하는 거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는 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선대위원장이 됐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내가 뭐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했겠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선긋기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그냥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언론이 계속 받아다가 증폭을 시켜주고 인터뷰를 해주고 특집 기사를 실어주고 매일같이 한동훈 해야 성공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흔히 그냥 일반 노출의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면 계속 그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얼굴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국민들한테 계속 이름을 노출시키면 네.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언론사들이 결국은 찝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사람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위원장 그 골치 아픈 걸 지금 들어가서 왜 맡냐 하지만 네. 비대위원장을 잠깐이라도 맡으면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명분이 생기냐면
비례대표 1번의 명분이 생겨요. 아, 장관하다가 무조건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신복이었어라고 하면서 1번 주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 당에 와서 비상대책 마련하시고 선거를 갖다가 중심을 잡아주셨어. 비례대표 1번이든 3번이든 뭐 얼마든지 줄만한. 그럼 지역구 안 나가고 한동훈 장관은 또 편하게 뭐 그렇죠. 국회 입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카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도 부산에서 출마하고 싶은데 이번에 안 했어요. 네. 아무 때나 장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장관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총리설도 나돌고 비서실장설도 비서실장 나돌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예. 총리 글쎄요, 줄까요 그 자리? 아니 안 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장관은 정말 아무 장관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늘 지배 세력은 늘 카드가 많아요. 아이고 참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면 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깁니까? 이기죠. 이겨요? 진짜요? 왜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김기현 대표를 예를 들고 보면 대통령이 출마하지 마쇼라고 했는데 딴 때 같으면 다 무슨 말이든 잘 듣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왜? 나 대표 때려쳐도 대표 안 할게요. 나갈게. 어차피 뭐 임기도 다 돼가는데 까짓 뭐 나갈 거예요. 출마할 거예요. 왜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냐 하면 항상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먹을까에 대면 그동안 충성했던 태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친박, 뭐 비박 이런 네. 것들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렇죠. 자기 먹을 게 딱 특히 그걸 갖다 우리는 지역구 공천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기 먹을 게 눈앞에 딱 있는데 그 먹을 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확 달려들어서 돌변하죠. 돌변하다가 다들 그렇게 돌변합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경선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먹을 거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뭉칩니다. 예. 야, 국민의힘이 먹을 거 자체가 없는데 지금 뭐 네 지역구 뭐 비례대표 순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고 그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렇죠. 다 놓는 거죠. 그래서 우르르 뭉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뭉칠 때의 구심점이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막 강한 대선 후보든지 아니면 뭔가 대통령실하고 잘 연결이 된 강한 제2 권력자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딱 들어가면 그래 이제 우리끼리의 싸움이나 우리끼리의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 큰 파이 자체를 지켜야 돼요. 국민의힘 파이를 지켜야 되니까 뭉쳐라고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벌떼같이 뭉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데 쓱 들어가서 확 뭉쳐지듯이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한테 기대를 하겠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잘할까? 나는 한동훈 장관 성격이나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사람들을 대한 태도나 이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검사의 시각으로 뭐 일하는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잘 할까가 중요하지는 않고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지지층이 뭉치는 거니까 그런 결집 효과를 단단히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희망인 상당히 거죠. 이상한데요. 좋습니다. 예, 네. 원칙적으로는 안 맞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BS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KBS 관련해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의식의 해주시죠. 흐름에 따라서. KBS 인재개발원장을 지내던 이땡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인재개발원장. 근데 국민의힘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어머나.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는 건 그 전에 당원이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제 당에서 상당 기간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KBS 직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KBS의 취업규칙 7조에 보면은 네. 직원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KBS 직원으로서 언제부터 정치 활동을 한 거냐 드러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파리 특파원 시절에도 충북 단양 자기 고향 쪽에 가을은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런 프레카드를 늘 내걸었고 네. KBS 파리특파원이 왜 그런 걸 내걸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게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그다음에 결국 KBS로서는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되게 재미난 것은 소급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소금 면직 처분이요? 13일 날 문제가 됐는데 네. 11일 날 면직된 걸로 소급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규를 위반하지 않은 셈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미 예. 나는 끝나고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나중에 자유몸에서 등록했다 그렇죠. 이거겠죠? 12일 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징계위원회는 13일 날 열렸는데 징계된 날짜는 11일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KBS 사규를 어기지 않은 게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충청 리뷰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신문을 찾아보니까 네. 지난 9월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천 출신의 이중형 KBS 상황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이 각계의 유명인사 수십 명을 앞세운 희망도시 포럼을 설립하고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라는 해석이 줄줄이 나왔고 등등등. 이미 9월 달이면 몇 달 전부터 지역 언론에 나올 정도로 정치 활동을 했는데 KBS는 그렇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 척했다가 날짜만 소급 적용해 줬습니다. 그다음 이런 게 카르텔인 거죠. 그다음에 나는 투쟁의 무대를 KBS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옮기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계신데 KBS의 이땡땡 기자.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네. 어떤 분이냐면 공영방송 KBS를 민노총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고 정치적인 이념에 가득 찬 발언을 하면서 아스팔트 KBS 여의도 KBS 앞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계속해 왔던 분입니다. 네. KBS가 민노총의 해방구입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사장 나가라. 당신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 아니냐를 주장했고 그걸로 인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KBS에 가서 농성하는 나름대로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이렇게 열심히 KBS에서 나름대로 보수 우익 활동을 했던 분인데 드디어 정치권에 나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KBS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난 투쟁하겠다고 한 것이 다 밑밥을 깐 거냐? 네, 전부 다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 예, 거예요?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건데 본인은 아니었다. 나는 정치하려고 KBS에서 그런 투쟁을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특정 정당 가입 원서를 내는 순간 네. 나는 이제 언론인으로 가는 것은 포기했다. 더 언론인으로 갈 수가 없다. 다시 언론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해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 이제 폴리널리스트? 이렇게 폴리널리스트 뭐 그렇게 부르죠. 예. 저널리스트, 폴리틱 뭐 이런 거 합친 것 같습니다. 합쳐가지고 예. 폴리널리스트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뭐 뭔가 평론하고 얘기한 사람들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자주 나올까라고 하면 저한테도 댓글 혹시 달리지 않을까요? 저 사람 이번에 공천 받나? 네. 공천 안 받으세요? 글쎄요. 녹색당이라든가 뭐 기본소득당에서 저를 눈여겨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가셔야 될 사람들은 안 가시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꼭 거기 먼저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게 예. 무분별한 언론인들의 정계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무분별하다는 뜻은 고위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정책이나 보도 기사 제작 방향을 좌지우지하다가 정치권으로 휙 건너갔다는 게 무분별의 뜻이고 또 하나 무분별하다는 것은 어쩌다 한 사람이 그러면 무분별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왕창 다 몰려가니까 무분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건데 근데 외국 같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언론인들이 정치 왜 안 가냐 그러면 내가 정치를 도대체 왜 가야 되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도 정치도 그렇지만 언론인도 하나의 전문 직으로서 지식인이 나름대로 담당하는 사회 한 축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든지 정치에 진출해서 출세하는
이게 종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에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보면 대개 한 12%, 15% 정도가 언론인 간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건 당선된 사람이고 떨어진 사람. 그다음에 경선에 갔다가 또 떨어진 사람. 그렇죠. 그다음 캠프에만 있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다 합치면은 중앙 언론사 간부 출신의 정치권에서 정치 진출을 노리는 사람은 한 120에서 150명 정도. 근데 문제는 그 120, 150명이 언론사 내부에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복수 노조에 각각 자기 정치 지향점 성향대로 빨대를 꽂고 후배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언론 정책을 갖다 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잘라야 될 패널이 누구냐 이런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아하. 이런 정치 활동과 언론 활동이 막 뒤섞여 있는 이런 부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상당히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현실적으로. 예. 근데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겠죠?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인에게 또는 언론사에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그런 주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언론으로 휙휙 건너간다는 것도 문제. 그러면 건너가기 전에 그 건너갈 밑밥을 까느라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왜곡을 했을까. 정치와 그렇죠, 관련돼서. 그렇죠. 이것도 문제. 그다음에 갔다가 또 언론사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네, 사장으로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간부로 올 때도 있고 또 유관기관 옆에 있는 유관기관으로 와서 언론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첫째는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안 갖고 있는 거죠. 또는 긍지를 심어줄 수 없는 언론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복종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건너가는 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관료가 되는 것에도 부담이 없고 결국 한국 사회의 정치에 과몰입된 그 상황이 언론사로 그대로 건너와서 언론도 정치에 과몰입하고 있고 언론인들조차 정치 개의에 과몰입하고 있고 이 현상을 이제 오늘 씁쓸히 봤지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제하라는 말밖에는 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제대로 언론사에서 일하고 나온 사람인지 안 하고 나온 사람인지 투표할 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불어 그분들이 그런 정치 지향점을 가졌으면 예. 정치 지향점을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기라도 하면 그렇죠. 그 사람 말을 걸러 들을 텐데 그런 걸 맞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마치 엄청 공정하고 정확한 것인 양 우리들을 호도하고 기만한 다음에 싹 글로 가버리고 절로 가버리고 일로 가버리고 이게 저는 제일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언론인이 훌륭해서 데려가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언론사를 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땡땡일보 출신의 아무개가 정말 훌륭해서가 아니라 땡땡일보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경우. 아, 그 언론인과 그 회사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 당에다 심어놓으면은 그래도 그 언론사하고의 유착 좋지 않을까? 그 이런. 언론사가 나에게 좋게 해준다? 자기가 훌륭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갔으면 정말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잘해야지. 그렇죠. 다시는 오지 말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맨날 돌고 회전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예. 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월요일 코너 대기자 일침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면 다음에 또 면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가는지가. 알겠습니다. 예.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member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고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대기자 일침 뵙기로 하고요. 저희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또 화요일 순서 또 따로 이어집니다. 네,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